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혹시 뭐 목표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뭐 딱히 없어요? 예. 예. 그 옆에 있는 방송국의 뉴스공장이 좀 작년부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네네. 킹스맨 좀 신경 써주십시오. 양지열 아니 변호사님. 늘 월요일에는 킹스맨으로 시작을 해왔는데 이미 뭘 더 어떻게?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묘년 새해인데 올해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1월 1일부터는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 뭐 잘 바뀌어야 아시다시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익숙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법을 만든다라고 해놓고 그 법을 당장 시행을 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뭐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해놓고 다만 이 시행은 뭐 6개월 뒤부터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말부터 이 만 나이를 적용을 한다라는 네. 건데요. 이게 뭐 만 나이 적용한다는 게 사실은 이미 적용해 왔어요. 그렇죠. 뭐 네, 거의 다 보통은 만으로 했죠. 저희도 이렇게 뭐 방송 같은데 만 몇 살.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냥 뭐 어떤 누가 잡혔는데 네. 36세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뭐 평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아 우리 나이로는 38세 정도 됐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식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의 다 만 나이를 쓰자. 지금도 이미 행정기관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공식적으로는 다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아예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다 하나로 통일해서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실제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한 2살 잠시 몇 달 동안 2살 거꾸로 어려지는 것 같은 기분은 기분은 좋아진다.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이 만 나이를 적용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라 뭐 어디 가서 서류를 뗀다거나 뭐 학교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흔하게 나이 따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술 마셔도 되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성년자. 네. 그런 건 전부 다 선거를 18세부터 할 수 있다. 전부 다 만 나이로 해왔잖아요. 이제껏 청소년 보호법에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됐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당장 내 생활이 바뀌어진다 이런 부분은 다만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로 뭐 미성년자 출입 금지업소를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들었지만 법정에서 이런 거 가끔 다퉈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살이 되면 내가 너에게 무슨 재산을 준다 이런 징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20살이 만으로 20살인지 아니면 뭐 우리 나이로 20살인지 이런 거 따져줘서 1년 먼저 주세요라고 했다가 이제 예. 법정에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혼란스러우니까 바꾸자 이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정 아닌 뭐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늦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 관련된 얘기들 많잖아요. 네. 요거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없네요. 네. 근데 기분만 좋아지는 거네요. 그냥 내 기분만 몇 달 좋으신 분도 계시고 네. 우리 박준 변호사도 이제 36세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36세인가요? 네. 저도 생일도 늦어가지고 기분은 좋아지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달라질 거는 그렇게 크게 없다. 표기만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신년사에서 미국의 제시카법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시카법이 뭡니까? 미국의 2005년도에 제시카라는 어린이가 실종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이웃에 살던 성범죄자에서 납치당해서 희생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예. 사건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시카 양의 부모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 성범죄자들이 이웃에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게 만든 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양형도 굉장히 좀 너무 낮다. 미국에서 나온 주장입니다만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12세 미국의 경우인데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소 25년형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출소를 하더라도 아예 학교 적어도 학교라든가 미성년자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주변에는 갈 수 없도록 살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라는 법이었는데 그런 법의 취지를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주거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제시카법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발찌라고 흔히 부르는 네. 전자장치 이거를 성폭력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착용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 주거지역을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더 구체화한다라면 네. 뭐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네.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도 도심 지역에서는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정말 뚝뚝 떼어져 미국은 살고 완전히 있고 멀고요, 거리가. 집과 예. 집 사이도 거리가 예. 멀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주변 10km 가지 마라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학교 주변을 피해서 몇 킬로미터를 잡다 보면 몇 킬로가 있을까요? 네, 거의 학교만 없겠죠.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어린 그렇죠. 아이들 뭐 유치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게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반경으로 따져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한정관도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연구를 있습니다. 해봐야 된다. 뭐 법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게 사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이게 되겠네요. 이제 제시카법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만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최근에 이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출소를 하자마자 그 집에 많죠, 어느 지금. 지역에 살게 네. 되면 네. 뭐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세를 내줬다가 쫓아내야 된다. 뭐 시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그 사람들 살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하나의 법만 가지고 될 건 아니고요. 네. 좀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 신년사에서 마약 범죄 엄단하고 조직폭력 범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직폭력배 뭐 백주 대낮에 할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사하면서 국민 괴롭힌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 이 쌍방울하고 KH그룹 얘기하는 거라고는 해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두 그룹을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실제로 그 그룹의 회장이 뭐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든가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네. 그럼 뭐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 뭐 범죄 드라마 같은 예. 거 보면 겉만 멀쩡한 회사로 차려놓고 안에서는 실제 막 양복 입고 있으면서 막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그런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있고. 예. 뭐 그냥 뭐 조직폭력배란 말도 너무 점잖게 표현한 거고 네. 그냥 깡패들 깡패라고 표현하죠. 예.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뭐 회사가 만들어지는 설립 자금이나 이런 데에 뭐 그런 불법적인 자금들이 쓰였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막 개입하고 있는 회사라는 건지 이런 어떤 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조직폭력배들이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 이런 건 딱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뭐 KH나 쌍방울 같은 경우가 조폭들이 지금 지배하는 기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 잘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쌍방울이나 KH 이런 데들이 그런 회사라는 건지 이렇게 들려버리거든요. 언론이 쌍방울 KH 그룹을 조준했다라고 하고 하면 장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까지 회사가 그러면 공공연하게 어떤 기업으로서 활동할 때까지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이 그냥 손을 놓고 있었는가 그것도 싶기도 문제죠. 하고 깡패. 만약 그게 맞으면 조직폭력배들이 쌍방울 같은 큰 그룹, 또 네. KH 같은 큰 그룹에 그걸 잡고 있다 그런 말이 얘기인가 되나요? 뭐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굉장히 무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구체적인 뭐 신년사에서 그렇게까지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뭐 사정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특히 쌍방울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해석도 있고요. 통상은 집권 첫 해는 이렇게 전 정권이나 앞에 사정을 하는데 2년 차부터는 좀 정책 행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뭐 다들 그냥 짐작이 아니라 그냥 아시다시피 네. 사건이 마무리돼 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태장동 또 그다음 성남FC 그다음 쌍방울 점점까지 얘기를 했던 네. 그 세 개를 크게 꼽보이는데 하나도 마무리된 게 마무리는 그냥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 집권 2년 차에도 계속이 될 것 같고 뭐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정하는 데서 이른바 협치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기는 할까 도대체. 뭐 내년부터는 또 올해가 될 올해죠. 2023년도. 예. 각 당들도 총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면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 당의 자기들의 어떤 뭐 위치라든가 자리라든가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많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네.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가 쓰이는 일을 보기가 앞으로도 한동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 조사 중에 지금 계속 눈에 띄는 거는 성남 FC 후원금 관련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인데 일정이 잡히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까? 변수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변수가 있다라기보다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건 자체는 벌써 뭐 6년 7년 전으로 네.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부터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던 건. 그리고 한번 무혐의 처분을 받다가 다시 또 재기수사 됐다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소환을 하겠다 출석 통보를 했다가 그게 무산이 되면서 출석도 아직 안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 사실 변수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참 이상한 얘기인 게 그렇게 오래된 수사인데 이제야 어떻게 보면 출석 통보가 됐고 또 그 출석 통보가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론에 통해 알려지고 있는 거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좀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10며칠 그 네, 정도. 그런 얘기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거 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장고 증명서 위조 관련된 민사소송, 이 형사소송 말고 민사소송 네네.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이 민사소송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장모가 관련돼서 그 문서를 위조한 부분들이 이거 말고도 있었어요. 가장 크게 유명한 거는 이제 그 또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 자금 그 수표 납고 잔액증명서, 장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라는 걸 형사 재판을 받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형사 재판은 사실은 그 위조 자체를 받은 건 아니고요. 예. 그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그거를 제출했다라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번에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재판인데 네.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냐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랑 박지훈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제가 박지훈 변호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면서 이게 나는 돈이 별로 없지만 나를 담보해 준 사람이 있다라면서 네. 장모를 거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모가 실제로 돈이 많아라면서 장모 명의로 된 16억짜리 수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이렇게 거죠? 돈이 네. 많은 사람이 나를 이제 담보를 서주니까 안심하고 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막상 그게 위조 수표였다는 거죠. 네, 위조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돌려줘라고 이제 소송을 하면서 아니 그 가짜 수표 제시하도록 한 당신도 잘못 아니냐라고 장모에게도 민사소송을 청구를 한 거고요. 일부가 인정이 됐습니다. 일부가 인정이 돼서 한 4억 9천여만 원 배상을 하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벌에서 이제 승소 판결 그러니까 그 상대 입장에서 승소고 장모 최 씨 입장에서는 패소가 된 건데 자 이거는 민사 소송이 이겼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또 장모 최은수 씨 입장에서는 민사가 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적어도 과실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민사하니까 이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신 이름으로 된 수표를 가짜 수표를 보여주도록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큰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게 생겼지 않느냐. 그건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장모 최은순 씨가 지금 여러 가지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송도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가 되고 있다기보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게 인정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위조수표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부정수급하고 요양병원 불법 개설 부분이 사실 무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무죄가 됐어요. 크게 한 부분이 정리가 된 거고 사실 가장 크게 여전히 문제가 만약에 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것도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되지만 장모도 좀 같이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이른바 이제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하고 직접적으로 두 사람이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기재가 일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장모도 그 사건이 연계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마 뭐 법적으로 따져봐도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100억 그 장고 증명 위조했던 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이제 무죄가 된 것 같고요. 그 남아 있는 거는 이 양평 아파트 개발 특혜 부분하고 지금 주가 조작 사실 그 부분은요. 공흥지구인가요? 아직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양평의 일부 지역에 네.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지를 않았다라는 부분이 처음에 논란이 됐었고 그렇죠. 그게 처음에 논란이 되면서 갑자기 이게 돈만 안 낸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아파트를 지는 과정에서 인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이게 이상하게 양평구에서 인허가 기간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이걸 아하. 해준 거 허락을 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일부 과연 이 지역만이 뭐 그렇게 아파트를 지을 만한 개발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원래 계획을 했던 다른 지역도 있었는데 왜 여기로 간 거냐 이것 자체가 특이하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양평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을 하긴 아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 큰 의혹이다 보니까 이건 경기청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옮겨갔다라고 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예. 언론에 가끔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근데 이 사건 사실은 기억나기로는 선거 전부터 네. 경선 때부터 이제 문제됐던 내용이잖아요. 선거 전부 지지나 내부터인데요. 예, 왜 이게 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었냐면 네. 여기도 규모가 작긴 하지만 민간에 의한 택지 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대장동 개발 사건랑 개발 비슷하네요. 사건이랑 구조가 같은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네. 아직도 그게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수사가 되고 있고 논란이 크게 되는데 이거는 얘기가 없으니까 네. 궁금하긴 하죠. 알겠습니다. 얘기 나올 때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언급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12월 넷째 주에 자체 조사로 진행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